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사실 촬영을 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너무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6월엔 이 책 영상입니다. 6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이번 달에는 3권 골라보았는데요. 그 중에 2권은 소설, 또 하나는 비소설입니다. 제가 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빨리 찍어야겠다 생각하게 된 그 작품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표지에 공교롭게 이제 노란색이 둘 다 쓰였네요. 이 두 책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학작품의 어떤 미덕, 문학작품을 읽는 일의 미덕 같은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2권의 장편소설은 내가 이래서 문학작품을 읽지라고 생각할 때 양극단에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먼저 보여드릴 책, 윌리엄 트레버의 펠리시아의 여정은 우리가 소위 위대한 문학작품, 좋은 문학작품은 이런 것이지 할 때 그 원형에 가까운 작품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하나, 이름도 굉장히 낯선 작가죠. 아글라야 페터라니. 아글라야 페터라니의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이것은 그런 어떤 위대한 문학작품이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위대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권의 소설을 완독을 했고요. 둘 다 너무 멋진 작품이었어서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윌리엄 트레버 많이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을 때 어떤 분이 윌리엄 트레버 뭐부터 읽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그 질문이 반가웠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었나 봐요. 윌리엄 트레버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고요. 한국에는 그 한겨레 출판에서 출간한 4권의 책과 현대문학에서 나온 단편선에서 총 5권의 책이 출간이 되어 있어요. 저는 다 읽었고 5권 모두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서 그때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편을 좋아하시냐 소설집을 좋아하시냐 개인의 취향의 문제지 윌리엄 트레버는 사실 뭘 읽어도 좋으신데 하는 이제 마음으로 답변을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 역자인 박찬원 선생님이 뒤에 쓴 해설의 도입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작가들의 작가 윌리엄 트레버, 이제 윌리엄 트레버에 대해 소개하는 글로 시작을 하는 해설인데요. 가디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에 대한 찬사 중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오직 그를 단편의 거장으로 부를 것인가 장편의 대가로 부를 것인가 하는 점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이제 동의를 했죠. 장편도 좋고 단편도 좋은 위대한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책 중에 소설집이랑 장편 그 분야를 보고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작품 중에는 여름의 끝이라는 장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장편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장편인데 그에 못지않게 이번에 나온 작품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윌리엄 트레버 작품을 하나라도 읽으신 분들께는 살짝 결이 다르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도 있어서 저 같은 기존의 독자도 좀 새롭게 만족시키는 작품이었는데요. 서두가 길어지고 있죠. 제가 마음이 지금 좀 급해서 두서가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작가 소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윌리엄 트레버는 1928년에 태어난 아일랜드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작가입니다. 1958년에 첫 소설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단편, 장편, 희곡, 논픽션 등등 100편이 넘는 작품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였고 다양한 문학상을 받았고 다양한 유수의 상의 후보로 이름이 오르기도 했고 하였습니다. 2016년에 88세의 일기로 타계를 했고요. 제가 재밌게 읽었다고 했던 여름의 끝이라는 장편 소설이 80대에 쓴 작품이에요. 근데 80대에 쓴 청춘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인데 좀 놀라울 정도로 어떤 연륜이 묻어서 쓸 수 있는 젊은 날의 사랑의 가장 멋진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굉장히 노년이 되어서까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 펠리시아의 여정은 1994년에 발표한 트레버의 대표 장편 소설로 출간된 해에 휘트브레드상을 수상하고 썬데이 익스프레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트레버 이제 처음에 저도 알게 된 것이 작가들의 작가다 하는 그거 되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것이었는데 어떤 작가들이 내가 좋아하는 작가다라고 말을 했냐면 대표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나 올리버 키터리지를 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나 존 벤빌, 데이비드 벤 같은 작가들이 그랬고,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나 에쿠니 가오리가 또 그랬고, 또 준파라 이리 역시 나를 굉장히 잘 잡아주는, 나를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는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에 하나로 출간된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윌리엄 트레버의 가장 뛰어난 점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본다. 두 가지의 해시태그만 쓸 수 있다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는 우아함이라는 해시태그를 쓸 것 같고 두 번째는 막막함이라는 해시태그를 쓸 것 같아요. 문장이 정말 우아하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인물 묘사나 성격 묘사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문장들도 하나하나 굉장히 우아합니다. 그리고 막막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이 그러하듯이 인생사 전반, 인간의 삶과 인간의 행동 양식, 존재 이유 그런 거창한 것들이 작품 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드러날 때 이제 위대한 작품이라고 불리고는 하는데 그것을 윌리엄 트레버는 굉장히 막막한 마음을 들게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걸 수도 있는데 윌리엄 트레버는 결국 끝끝내는 인간의 어떤 선한 부분, 인간의 선한 모습에 대한 애착?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작가 같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어떤 사건들을 겪고 그리고 대부분의 인물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던 것, 어떤 맹목적으로 열망하던 것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상대방에 의한 배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무언가를 끝끝내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게 되는 인물들을 그려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선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가, 어떻게 그 선한 부분을 비추는가 하는 것으로 결국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될 때 느껴지는 독자로서 느껴지는 어떤 안타까움 그리고 막막함 혹은 먹먹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해시태그를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에 일단 진입을 하면은 그 세계에 내가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신이 그린 소설 세계를 너무나 섬세하게 세공을 해서 일단 딱 진입만 하면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책장이 막 넘어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 펠리시아의 여정은 크게 투 트랙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주인공인 펠리시아, 이 여성 주인공이 임신한 채로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간 자신의 남자친구를 따라서 영국으로 가서 벌어지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의 여정을 하나의 트랙으로 읽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의 트랙은 그런 펠리시아를 발견하고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한 중년 남성이 나와요. 약간 쎄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어떤 쎄한 포인트가 있는 남성이 나옵니다. 저는 평소에 무슨 마인드헌터 같은 범죄물, 수사물, 심리 스릴러, 사이코패스 등등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남성이 나오자마자 좀 쎄한 거예요, 기분이. 그것이 작품 읽는 내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펠리시아에게 친절을 베푸는가 이 친절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따라가는 게 어딘가 좀 스릴러를 읽는 기분도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들 각자를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굉장히 깊이 섬세하게 파고들어서 인물의 내면이라든가 이 인물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엄청 섬세하고 자세히 낱낱이 그려내요. 굉장히 몰입감이 좋고
이 인물 모두에게 좀 이입을 해서 읽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쭉 따라 읽다 보면 어떤 인물들의 선함이라든가 순수함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이나 아까 말씀드린 간절함 같은 것들, 그것이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반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나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왜냐면 사람의 인생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중간중간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왔던 어떤 인물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인물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배반과 어떤 새로 고침,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가를 또 쭉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장편 소설의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아, 참 이래서 장편을 읽지 하는 기분을 아주 오랜만에 느꼈던 작품입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게 짤막한 챕터들 여러 개로 쭉 이어져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이제 두 사람의 시점이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짤막한 장으로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이제 펠리시아의 장입니다. 첫 문장은 그녀는 계속 멀미를 한다. 그 사랑했던 남자를 찾아서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목이 펠리시아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여정을 이렇게 떠나서 무언가를 겪고 끝끝내 뭐 성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그런 거겠지라고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읽으면 그것이 반드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다 깨져버릴 만한 멋진 작품입니다. 윌리엄 트레버 작품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아한 글쓰기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곳곳에 있어요.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반전이 조금 더 말씀드린 막막함으로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아름다운 문장이 참 많은데 뭐 가령 하나만 읽어볼까요? 첫 문장이 약간 밋밋하게 느껴지실까봐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초반에 그 펠리시아와 사랑에 빠진, 사랑하는 사이가 된 그 남자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조니 라이서트입니다. 어떤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되어 이들이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을 짧게 읽어볼게요. 차가 광장을 한 바퀴 돌았다. 손님들은 다시 호텔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조니 라이서트가 인도 위로 지나간 것은. 바로 그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다 신부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았다. 살아있는 한 이 순간은 결코 힘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거. 살아있는 한 이 순간은 결코 힘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넣는 문장 하나하나가 연륜이 느껴지고 내공이 느껴지는 문장들이죠. 사건, 사고가 진행되는 걸 쭉 읽다가도 쿡 하고 그 문장들에 멈춰서게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윌리엄 트레버 작품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이것이 문학이다. 문학의 기운이 넘친다 하는 이런 정말 정밀한, 세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최소한의 단어로 미술로 따지자면 방금 세밀화에 대비되는 굉장히 빠른 순간 포착해서 가장 큰 특징만 잡아내서 그리는 크로키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려내는, 그래서 훨씬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역시 짤막한 장들로 쭉 이어지는데요. 그 짤막함이 심지어는 이 정도로 짤막하기도 해요. 일단 작가가 굉장히 낯선 이름이고요. 저도 처음 듣는 작가였고 실제로 이 작가의 데뷔작이고 이 책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나온 유일한 책입니다. 사후에 다른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생전에 이 책 하나를 남기고 자살한 루마니아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작가의 아주 사전적인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작가인 아글라야 페터라니, 1962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국립서커스단의 아주 유명한 고개사였고 아버지는 인기 있는 광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서커스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광대였고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어딘가 묶어서 머리카락의 힘에 의지해서 매달린 채 고개를 하는 그런 서커스 단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커스 가족을 이루어서 여러 나라를 떠돌며 공연한다. 어린 나이에 고개사로 살게 된 페터라니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루마니아어와 스페인어를 익혔고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스위스에 정착한 다음에는 독일어를 독학으로 공부한다. 취리 연기학교에서 연기 수업을 받고 배우로 활동하는 한편 작가로서 글을 쓰기 시작한 페터라니 1999년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첫 번째 소설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를 독일어로 쓰고 펴내 이듬해 취리히 문학상을 받았다. 이후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다가 2002년 2월 취리히 호수에서 자살했다. 엄청난 이력이죠. 부모가 국립서커스단의 단원이었고 그 재능을 알아본 스페인의 누군가가 이 가족을 초청해서 스페인에서 서커스를 하면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루마니아를 벗어나서 이민자이자 망명자처럼 이제 여러 나라를 여러 도시를 떠돌면서 무대를 꾸리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딸인 이 아글라야 페터라니 이 작가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어와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었지만 정작 15살이 될 때까지 쓸 줄을 몰랐어요. 읽을 줄도 몰랐고. 특이한 경우이죠. 그리고 워낙에 이 딸 역시 서커스를 가르쳐서 서커스단의 일원으로 서커스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야겠다는 게 부모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규 교육은커녕 기본적인 교육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그 모든 자전적 요소가 다 드러나 있어요. 부모의 이야기와 배다른 형제인 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모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드러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어가 아닌 독일어, 본인이 선택해서 배우기로 한 어떤 그 언어, 새로운 언어로 쓴 작품이라는 점, 그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을 둘러싼 기본적인 조건들, 자신의 국가, 루마니아라는 모국, 루마니아어라는 모국어를 벗어나서 그리고 자신을 서커스 단원으로 키우려던 그 부모에 의해서 틀이 지워졌던 그 운명을 벗어나서 자신이 선택한 언어인 독일어, 자신이 선택한 글쓰기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전복시키고 뛰어넘고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던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소설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하죠. 저는 사실 스쳐 지나갈 뻔 했는데 배수아 작가님이 소개를 한 책이라는 점이 확 또 한번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배수아 작가님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특히나 권하고 싶은 그런 유형의 소설이고요. 뒤에 옹기니의 말을 봤더니 베를린의 한 도서관장이 이제 배수아 작가님께 이 책을 추천을 했다고 해요. 너가 좋아할 만한 책인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권했던 거죠. 그때 배수아 작가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대화 중에 내가 배수아 작가님이 어린 시절은 내가 생각하는 문학의 원형이야. 하지만 나는 내 글이 유년기 키치가 되어버릴 것이 두렵고 혐오스러워. 회고하고 고백하는 것, 변명하고 반추하는 것, 되새기고 전달하는 것. 우리가 아방가르드로 탈출하는 건 아무것도 고백하거나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일지도 몰라. 자기 자신의 스파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도서관장이 이 책을 권했던 것 같다라고 쓴 대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옴기니의 말까지 다 읽고 나면은 이런 루마니아의 완전히 낯선 작가와 그리고 한국의 작가, 그 작가는 또 한국적인 무언가를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는 작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책을 너무 사랑하는 베를린의 어떤 도서관장, 연결고리들이 그 자체로 굉장히 문학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옹기니의 말까지 읽으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꼭 읽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옹기니의 말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야기의 피부는 언어 자체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작가들을 좋아한다.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 탈출하는 자들. 페토라니는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기대되는 것을 충족시킬 생각이 없는 작가에 속한다. 페토라니는 급진적으로 생략한다. 언어를 단순화하고 축소한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정도보다 항상 덜 말하려고 한다. 독자들은 그 어떤 사실이나 맥락에 대해서도 충분히 명확한 설명을 듣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하고 낯설다라고 느끼는 독자분들도 있겠지만 그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목에 있는 폴렌타라는 것은 음식 이름인데 물과 옥수수 가루와 소금 딱 이 세 가지로 만드는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음식입니다. 이 작가도 그런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것으로 말을 하는 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최소의 언어라는 것이 그 작가를 최소화할 수는 없죠. 그렇게 최소한으로 축소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갖는 역할, 의미, 힘 같은 것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아름답고 해방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첫 문장만 쓱 읽어볼게요. 나는 천국을 상상한다. 이 작품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거든요. 새로운 세계에 한번 몸을 던져보실 준비가 되신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저의 어떤 흥분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비소설은 최근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책이어서 온라인 서점 순위권에 최상위권에 있는 책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이에요. 우리말 어감사전. 이런 책 잘 만드는 유유출판사에서 냈고요. 저자분이 양력이 굉장히 저 같은 직업인에게 특히 더 우아할 만한 저자분이셔서 읽어볼게요. 네, 안상순 작가님, 30년 넘도록 사전을 만든 사람, 그런 분이 쓴 책입니다. 금성출판사 사전팀장으로 일하며 1989년 현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정 개정 후 그 내용을 바로 반영해서 출간한 금성판 국어대사전의 총괄 책임을 맡았고, 그 이후에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안심의위원, 국립국어원 말다듬기 위원, 문체부 국어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여러 가지 사전 편찬에 참여한 사전을 만드는 사람의 책이에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몸이 안 좋으셨어서 지금 60대셨는데 투병하시면서 작업을 하셨고, 이 책의 가제본을 받고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작이 됐는데요. 책 읽다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굉장히 쉽고 재밌게, 그리고 우리말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책이 더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우리말 어감사전, 뭘까요? 말의 속뜻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참 우리말 잘 안다고 생각할 때 많죠. 특히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클래스 101의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편집자를 지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최근에 그 클래스 101 강의 페이지에서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요. 참 우리는 한국어를 참 모르지라는 거 종종 느낍니다. 그 강의 중에 이제 교정교열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라고 많이들 이제 댓글을 남기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모국어라서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저도 댓글을 종종 쓰고는 합니다. 차라리 외국어였다면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을 테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말이라서 무심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너무 어렵다 한국어,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말하는 것 혹은 글을 쓰는 것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께는 이 책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정 보면서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는데 이 단어보다 더 정확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을 텐데 그걸로 대체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 라고 진짜 자주 고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정 교열을 하는 작업일 텐데 어떤 문장에서 그 단어가 뭐 완벽히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단어, 그 어감의 차이로 이 문장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단어를 찾으려고 할 때 되게 힘들고 또 찾고 나면 엄청난 쾌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일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고 쓰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 문장의 완성도, 깔끔함, 정확함을 높이는 데 신경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한 번씩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이 단어들의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느냐, 어감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이 단어랑 이 단어는 이렇게 다르지?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나 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경험과 체험, 공중과 허공, 국가와 나라, 논쟁과 설전과 언쟁,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감사하다와 고맙다. 여러분 감사하다와 고맙다의 차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뭔지 느낌적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느낌적 느낌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훨씬 더 게을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적 느낌이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해야 더 정확한 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신문과 신문, 시기와 질투, 숲과 숲을, 솔직과 정직, 헤엄과 수영과 유영 이런 것이 뭐 어떤 뜻으로 비슷하다라는 이제 뜻풀이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 단어들이 이렇게 어감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이것을 써야 더 정확하다라고 여러 가지 예문을 들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의 제목이 이 책을 딱 나타내 주는데요. 모호한 감으로 익힌 한국어에서 단단한 알매 기반한 한국어로. 그래서 읽고 나면은 간섭과 참견이 어떻게 다른지, 강연과 강의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인지하고 설명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어를 모어로 쓰는 독자에게는 갖고 있던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전하고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독자에게는 유의어라는 허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넘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교조적으로 가르치듯이 쓴 게 아니고 굉장히 일상 언어에 대한 관찰자로서 느낀 점을 소박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쓰신 책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조금 더 긴장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으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책이라서 책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6월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제가 막 불이 나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